이런 문제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자기네가 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아니 했다 그러면 그건 공격한 거니까. 그럼 아까랑 그런가? 똑같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부인하는 거고요. 그런 했어도 안 했고 안 했어도 안 했고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네요. 지금 막 이게 들어보면 와 이건 진짜 무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통신이든 뭐 발전이든 뭐 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터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진짜 무기 같은데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이게 정보와 관련한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하잖아요. 네. 뭐 정보의 동네에는 뭐 법도 없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일 정도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사이버 무기들은 좀 어떤 역할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사이버 무기라는 게 그냥 해킹 프로그램을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뭐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킹 프로그램이 다 달라지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건 그럼 그 해킹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예, 예. 프로그램 명령어를 일일이 예를 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얘기를 들으셔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건물을 설계하는 건설사가 있고 그 설계도를 놓고 실제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있죠. 예. 건물이 안전하려면 여기서 안전하다는 건 뭐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무너지지도 말아야 되고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사고로 번지지도 말아야 되고 예. 이렇게 건물이 안전하게 만들어지려면 설계도 잘 돼야 되고 예. 그 설계도를 이용해서 실제로 건물을 올릴 때 그것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공도 잘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해킹이라고 하는 건 설계상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그것을 구현할 당시, 즉 코딩할 당시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이용해서 예, 예. 시스템을 오동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해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이 못 발견한 이런 설계상의 취약점 또는 구현상의 취약점을 빨리 찾아서 예. 그 부분을 공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걸 이제 해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해킹에 있어서는 사이버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남들이 모르는 이 취약점 정보를 얼마나 빨리 입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네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내 취약점이 있다는 거를 빨리 발견해야 막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 취약점 정보를 암거래하는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취약점이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게 사람이 뭐 신이 아닌 이상 예. 설계도 사람이 하고 구현도 사람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하려면 테스트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 시장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빨리빨리 출시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예. 테스트를 완벽하게 안 거쳤는데 그냥 내보낸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맨날 업데이트 한다고. 그렇죠. 그런 거. 사실은 이제 철저하게 테스트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예. 요새 이제 IT 시장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시 후 업데이트 많죠. 이런 게 그냥 만연돼 있거든요. 예, 예. 뭐 이런 게 그냥 휴대폰에 들어가는 앱 같은 거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발전 시설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얘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U에서는 이제 자동차, 미국 군에서는 비행기, 뭐 아니면 첨단 무기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먼저 출시하고 사후에 업데이트한다 이러고 용인 않겠다. 아예 철저하게 개발해서 검수 단계에서 철저하게 테스트 받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진짜 그 사이버 그 무기 아니면은 뭐 해킹의 위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전에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못 쓰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들이 화웨이 통신 장비 깔아놓고서 그 통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다 빼갈라 그런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두 가지가 궁금해서 하나는 정말 화웨이 통신 장비를 깔면 그 정보를 다 빼갈 수 있는가가 하나 궁금했고 지금 있는 통신 장비는 화웨이가 아니라 에릭슨이나 노키아나 이런 애가 했을 건데 그럼 지금도 다 빼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나눠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화웨이 장비에 네. 백도어가 설치돼 있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그것 또한 증거도 발견된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공식적으로 발견된 게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있었다는 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힘겨루게 하면서 예. 화웨이를 희생양 삼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통신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서 정보를 빼내는 게 불가능한가? 그건 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
그쵸. 예. 그런 친구가 있었죠. 위키리크스. 그렇죠. 예, 예. 그 친구가 보니까 미국에서 테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 하에 예, 예.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SNS 같은 걸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폭로한 사건이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때 공개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미국도 또는 미국의 여러 우방국들도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해저에 묻어놓은 해저 광 케이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이메일 같은 것을 보낼 때 사용하는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 지메일 이런 뭐 거. 지메일이든 뭐, 예, 예, 뭐 뭐가 마이크로소프트든 기타 됐든. 등등, 예, 예.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미국도 정보 수집을 해왔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게 고급스럽게 정보 수집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메일을 써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보내면은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그 서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정보 수집을 했다라는 얘기.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죠. 가져갔다라는 게 공식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군요. 예, 저희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원래 냉전 체제 시대에 예. 미국은 영국과 손을 잡고 예, 예. 구소련이죠. 소련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일이나 소련이죠. 제임스 그렇죠? 본드.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독일이 만든 암호 시스템을 같이 해독하려고 했다든가, 예, 예. 아니면 러시아를 견제했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애니그마 막 이런 거. 뭐 그런 게 예, 그래서 예,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 영국의 블래슐리 파크라고 하는 예. 곳에다가 해독 전문 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독일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암호 장비들을 해독하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예, 예. 그것을 영화화한 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죠.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고 나서 독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련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부상하게 됐죠. 예, 예.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어떤 미국과 영국의 협조 체계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Five Eyes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의 나라가 예, 예. 어떤 기술과 예산을 공동 부담해서 예. 글로벌한 도감청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글로벌한 동감청.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지구의 모든 통신과 이런 것들을 도감청.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에셜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감청이라 그러면 우리는 전화 거는 거 옆에서 빼서 듣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인터넷 시대의 도감청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무슨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그냥 다 가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에셜런 같은 경우는 뭐 팩스라든가 예. 아니면 기존의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을 이제 도감청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냉전 시대가 이렇게 끝나면서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알카에다, ISIS 뭐 이런 것들. 예, 예. 미국이 이런 테러를 막기 위해서, 특히나 미국은 9.11을 겪었으니까 예, 예. 기존의 감청 시스템을 훨씬 더 고도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 통신 수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렇죠. 뭐 팩스, 전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메일, 화상 전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잘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뭐 야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기타 등등.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니까 이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한테 좀 협조를 해주면 저렴하게 감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도감청의 개념이 헷갈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감청이라 하면 정보기관이 몰래 가서 빼오는 건데, 내가 보낸 지메일을 몰래 가서 빼온다 뭐 이런 게 도감청의 개념이라 그러면 그냥 협조를 구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구글한테 가서 야 걔 이메일 좀 나 좀 줘 이거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에 예. 어떤 테러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해졌고 예. 어떤 세세한 단계를 밟아서 영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식 영장을 갖고 서라도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게끔 토대는 마련돼 있었거든요. 예, 예. 미국의 NSA가 그런 글로벌 IT 기업들한테 너희 전산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가 들어간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 나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빛이 들어가면 무지개를 뽑아주기도 하고 그쵸.
그걸 역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있는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인다. 그래서 이제 프리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좀 공포스러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구글한테 얘기해갖고 자꾸 구글 죄송합니다. 구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워낙 대표적인 회사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메일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뉴클리어라고 써 있는 거를 검색해서 다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와, 예를 들어 권순우라고 써 있는 거 다 주세요. 막 이런 것도 되고. 그걸 그냥 치면 그냥 검색대 중에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비를 한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든 업체들이 거기에 승낙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다. 네, 실제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걸 폭로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모든 기업들은 아니 우리가 불법을 한 건 아니고 뭐 약식영장이든 뭐든 아무튼 허가된 법원의 영장을 갖고 왔고 예, 예.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거 설치해달라고 그러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안 주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시민단체에서 야 지금의 너희들을 만들어준 건 우리가 너희 제품을 썼기 때문인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 불매운동까지 벌일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예, 예. 그러면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로 망명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예.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미국의 법 체계를 위반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네. 우리가 예. 압도적인 보안 기술을 이용해서 영장이 와도 기술적으로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첨단 암호 기술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내가 볼 수 없게.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구글 서버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볼 수 없게끔 해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 예. 우리가 휴대폰에서 메신저로 예를 들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암호화돼서 해당 업체 서버로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MSN 메신저 쓸 때는 예. 내가 안녕하세요를 쓰면 이 문장이 암호화가 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로 날아갑니다. 예. 그럼 거기서 일단 이게 풀려요. 서버 안에서. 예. 그래서 서버에 김승주는 누구한테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언제 보냈음. 이게 딱 남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암호화해서 상대편 수신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기존의 서비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서버에는 암호가 풀려서 저장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안녕하세요를 언제 보냈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시민단체에서 아주 그냥 특살같이 일어나니까 예, 예. 어떤 식으로 바꾸냐 하면 그러면 서버에서 안 풀리게 할게. 그 영장에서 이거 데이터 주세요. 그러면 암호문을 이렇게 줘야 되는 그렇죠. 거네. 그 암호문은 뭐 당신들이 푸시든가 마시든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못 풀어요.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런데 이 암호 장비가 워낙 뛰어난 암호 장비를 쓰니까 예. 기관에서도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 예. 이러한 형태의 보안 메신저, 이러한 형태의 암호 장비를 예, 예. warrant proof encryption, 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암호 장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그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맹비난을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다. 그런데 뭐 아무튼 호되게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했던 애플이든 구글이든 모든 회사들은 예. 이렇게 한 단계 끌어올린 성능의 암호 장비들을 곳곳에다가 다 설치하는 거예요. 영장 집행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런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 정보를 다 탈취당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도 오케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진짜 국민들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가 지금 테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가 지금 이메일을 보냈어. 근데 그 이메일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타격할 거라는 내용의 이메일이야. 근데 그게 구글 서버에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랬어. 근데 안 줘. 줬는데 받았는데 암호문이야. 근데 이거를 해독하지 못하면 몇 월 며칠 어디에 폭탄이 떨어져. 와, 이거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를 계기로 해서 애플과 구글이 프라이버시 보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의 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패턴 락 같은 것도 3번 이상 틀리면 뭐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그냥 완전 소거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정확히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예. 1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사건이 발생했죠. 그쵸. 그런데 카카오톡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을 들고 와서 요구하는데 예. 어떻게 이걸 거절합니까? 그때 국민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애플하고 구글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니들은 왜 그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도 애플이나 구글이 했던 행보를 똑같이 따라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1년 후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 비슷한 사건이 1년 후에 터졌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몰매를 맞고 1년 전에 준비한 애플하고 구글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선봉에 선 기업
이런 칭호를 받는 거죠. 와, 근데 이게 국민들의 정보를 탈취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일반인으로서 되게 기분이 나쁜데 사실 이게 적국의 정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북한에 있는 어떤 간첩이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송수신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을 썼어. 그래서 걔네들 정보가 네이버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나라 정보부가 그걸 확인해서 적국의 공격을 막는다. 어때요, 성민 PD?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1번 필요할 것 같다. 2번 네이버를 안 쓰게 될 것 같아. 북한 입장에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케이블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저 케이블을 쓰면 분명히 빼간단 말이야. 그럼 인터넷을 쓸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수사를 못할 정도로 네. 이렇게 고강도의 암호 장비를 써서 그냥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장착하는 건 이게 테러리스트한테 악용될 수도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 기업이 하나 협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 프라이버시 보호는 소중한 거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테러리스트들이 아이폰을 써서 범죄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이거를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애플은 번번이 거절하거든요. 그럴 때 되면 미국의 언론사들은 바로 설문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거의 의견이 50대 50으로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 계속 공론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합의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행 가다 보면 미국으로 여행 갈 때는 그 가방을 잠궈놓지 말라 그럽니다. 가방을 잠궈놓지 마라. 실제로 비행기에 가방 실을 때 우리가 자물쇠로 다 잠궈놓잖아요. 근데 미국에 들어가는 경우에 가방을 자물쇠로 잠가놨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랜덤하게 열어서 안을 검사하는데 가방이 안 열리면 그냥 그 가방 빼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물쇠에 TSA 인증 자물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TSA 인증 자물쇠는 미국의 정부가 인증을 해준 자물쇠입니다. 비밀번호를 제대로 맞추면 자물쇠가 열리고 그 옆에 보면 열쇠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마스터 키로 여는 부분입니다. 아, 일반인 대상으로는 보안을 유지하지만 정부가 원한다면 열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스터 키를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키 위탁 정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이런 키 위탁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공론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서 그때 대대적으로 텔레그램으로 막 망명하는 그쵸. 일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막 언론에서는 카카오톡을 비난했거든요. 자, 그런데 N번방 사건 터질 때 그치. 조주빈 일당이 텔레그램 썼잖아요. 그리고 VIP 방에서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위커라고 하는 메신저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주빈 사건 딱 터지고 나서 어땠냐면 텔레그램의 기업의 저 행동은 너무 무책임하다. 저 조주빈 사건 수사하고 이런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하나도 안 한다. 또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언론들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를 막 공격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건 바이 건으로 여기 편을 들어줬다 저기 편을 들어줬다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착한 놈 나쁜 놈 찾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공론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평상시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원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중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적대적이야. 그러면 중국 관료들은 절대 아이폰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런 키 위탁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백도어 같은 걸 임의적으로 심어놓는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니 정부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마스터키, 정부만 들어갈 수 있는 백도어를 모든 장비에 심으라고 하면 진짜 테러리스트가 그거 쓰겠어? 적대국에서 그거 쓰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쓰지. 그 키 위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고품질의 보안 시스템을 테러리스트가 손쉽게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예로 들자고요. 카카오톡이 정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뛰어난 성능의 암호 장비를 장착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스파이나 뭐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정부도 못 끼니까 카카오톡 쓰겠죠. 쓰기도 쉽죠. 모든 폰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톡에 백도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만 열 수 있어. 북한군이나
뭐 아니면 우리를 적대시하는 테러리스트는 예. 카카오톡 쓸 수 없겠죠. 그쵸. 카카오톡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쓰든가 다른 거 찾아야 되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구하기도 어렵고 자기네들이 손수 만들었을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기술력이 높겠습니까? 이 몇 명이 만들어서 쓴 메신저의 수준이 높겠습니까? 카카오톡이 훨씬 높겠죠. 그렇기도 하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쓰는 메신저인 경우에는 조잡하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자체 기술력 갖고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백도어를 씹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에는 테러리스트가 손쉽게 보안 장비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부 대 테러리스트라고 하니까 쉽게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정부 대 테러리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안보의 개념은 정부 대 정부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있고 중국 정부가 있어. 근데 미국 정부가 백도어를 갖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물쇠를 중국에서 쓰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도 그럴 수 있지. 야, 정부라 하면 나도 정부인데 너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키 나도 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중국을 얘기하셨으니까 애플이 중국의 제품을 납품할 때는 좀 바뀝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걸 상당수 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외신에 항상 나오는 게 애플이 중국 시장을 위해서 절대 원칙을 버렸다. 이게 외신에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무슨 뭐 카카오톡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뭐 주주도 아니고 국내 업체는 이런데 미국 업체는 잘해.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가 보는 한 모든 글로벌 IT 기업들은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도 그 중심에는 그냥 마케팅 어떤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어떤 IT 기업들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국이나 북한 쪽은 더 심하죠. 그게 뭐 아무래도 권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은요. 그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리장성 방화벽 이러는데 중국 전체 네트워크를 이렇게 차단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체를 검열하는 나라거든요. 그 검열의 그래요? 핵심 장비가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그래서 중국이 허가한 통신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면 중국이라는 나라 내에서는 백도어라는 게 의미가 없네요. 그럼 그냥 아니 일단 구동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보면 뒷문이 아니고 그냥 앞문이네, 앞문. 그래서 중국 가서 우리가 흔히 쓰던 서비스들을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북한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그냥 정부 차원에서 해킹이라 말하기도 좀 그러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니 그렇게 사이버라는 것과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딱 얽히게 되면은 그 국가 내에서 미국은 그래도 공론화라도 해서 뭐 시민들이 저항을 해서 민주정부니까 못한다 그러지만 그 권위주의 국가하고 연결돼 있는 그 무엇인가 뭐 장비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거래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스마트폰을 우리가 써도 되는 건지 뭐 중국 자동차가 뭐 자율주행차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걸 타도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떤 해킹의 안전한지를 검수하는 그 검수 체계를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 백도 넣지 말라는 데가 안 넣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법은 두 가지죠. 외국에서 만들었을 때 언제든지 그 정부가 원하면 업체들은 뭐 백도어를 심든 마스터키를 맡든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테스트나 검수 기술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게 들어올 때 찾아내는 겁니다. 아니면 야, 우린 다 수입 안 해. 자급자족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자급자족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수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급자족해서 모든 뭐 전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급자족해서 스스로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만들어내면 뭐 백도어 염려를 안 해도 되죠. 하물며 자동차 같은 것도 거기 있는 모든 부품을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부품들은 외국에서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 해외 공장에 뭐 스파이가 또는 해커가 숨어 있어서 부품 레벨에서 뭐 어떤 뭐 해킹 프로그램을 탑재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 중에 이게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든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AVN 타고 들어온 것처럼 이 부품을 들어왔더니 얘를 타고 들어와서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 그 모든 공급되는 부품들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 이걸 공급망 보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까 제가 군 무기들 예. 들어올 때 해킹 공격이 안전한지 여부를 다 심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심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그 무기의 외국 제품이 사용됐을 경우에 그 회사 사장에 대한 어떤 인텔리전스 보고서, 첩보 보고서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지. 사장님이 그러니까 직원들이야 뭐 안 한다고 하지만 사장님이 뭐 뒤로 해가지고 야 요거 좀 하나 넣어 그러면 늘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공급망 보안입니다. 근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급망 보안 얘기를 들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라는 게 러시아 제재만 하더라도 지금 뭐 러시아랑 거래하는 거 다 끊어라는 게 어찌 보면 경제 제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러시아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가들 사이에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자. 그 믿을 수 있는 애는 안보 그리고 사이버 안보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 있고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뭐 공급망 보안 이슈는 뭐 확실히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요. 예. 근데 이 일반 경제에서 말하는 공급망 보안은 예.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 보는 공급망 보안은 물량의 개념이 아니고 예. 그 부품 레벨에서 백도어 같은 게 들어갈 여지가 있는가 예. 이걸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공급망 보안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예. 뭐 백도어를 뭐 설치한다든지 이럴 위험은 없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지금은 교류를 안 하고 있지만 예. 뭐 개성공단이다. 예, 예. 그러면 개성공단 뭐 북한 사람들 컴퓨터 잘하거든요. 그럼 뭐 개성공단을 이용해서 뭐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예, 예. 거기서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걸 뭐 글로벌하게 공급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테러 지원 국가고 우리도 못 믿겠는데 그렇죠. 외국 사람들 보고 믿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백도어를 찾아내고 해킹의 위협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이게 이제 일단은 최선인데 근데 사실 뭐 중국에서 제품 들어오는데 그거 철저하게 검증한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 사장님의 레퍼런스를 체크한들 진짜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검수 기술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예. 그걸 갖춰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검수 기술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못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뭐 정말 이전에 스노든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각국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제품 자체를 정부가 정보기관들이 그냥 다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을 다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그런 게 탑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좀 어떻게든 그걸 막아가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자꾸 제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하나 뚫리는 거는 여기서 해킹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기관망을 다 폭파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공급망을 아예 단절시켜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그 보안 레벨을 올리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의 수준을 올리는 검수 수준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 한국은 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수준은 좀 어때요? 보통 이렇게 보안성 평가 검수 예. 하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ISO 국제 표준이 있고요. 거기서는 검수의 수준을 1부터 7 정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숫자가 높을수록 검수의 수준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검수했다. 예. 이 얘기거든요. 보통 뭐 기밀 자료를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뭐 군에 납품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6등급, 7등급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한 4 정도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예를 들어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예, 예. 우리 보면 신용카드 보면 노란색 칩이 붙어 있죠.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 카드라고 얘기해서 요 노란색 칩 안에는 예. 이제 뭐 소형 컴퓨터 같은 기능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그 노란색 칩은 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또 요 노란색 칩이 전자 여권에도 들어가거든요. 아, 예. 전자 여권 표지를 이렇게 갈라보시면 그 안에 요 노란색 칩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만들죠. 아. 그런데 이게 여권에도 쓰이고 신용카드에도 쓰이고 이러기 때문에 외국에다가 이걸 팔아먹으려면 예. 검수 레벨 6, 7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예. 국내에서는 그것을 인증해줄 능력이 안 돼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삼성은 전량 해외에 가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와, 그 검수 기술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이제 자동차 지금 뭐 우리 군도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어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우리 자동차 업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준비를 했거든요. 예. 뭐 80년대부터 이 검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검수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기간도 짧고 현재 확보돼 있는 것도 수준이 한 중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런데 막 바뀌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제 시간 안에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옛날에 화웨이 장비가 논란이 있었을 때도 예. 화웨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 스페인에 있는 이런 거 검수해주는 기관에 가서 검수 받아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검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또 신문에 막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화웨이가 받았던 등급이 EAL4 플러스 등급이었죠. 그러니까 4등급 조금 넘는 겁니다. 사실은 백도어를 검출하기에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니고요. 그러네요. 중간 수준 정도 등급을 받은 거죠. 정말 과거 10년, 20년처럼 평화롭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공급망의 어떤 경제 활동 속에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깔려 있을 거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거래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급 정책을 하든가 그러니까. 공급망 보안의 수준을 높이든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진짜 털려도 별 수 없지.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친서방 국가고 한미 동맹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 뭐 털리더라도 미국한테 털리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미국 물건을 거래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가능할 건데 이게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이것도 이제 대통령도 바뀌게 됐는데 우리가 좀 이거를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래도 미국은 우방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미국은 각 나라를 레벨로 분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이버 보안이나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미국의 최우방 국가는 예. Five Eyes입니다. 그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새 오커스가 더 뜨는 것 같긴 하던데. 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서로 공격도 안 하고 해킹 공격도 안 하고 예. 얻어진 정보는 공유합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독일과 비슷합니다. 독일과 비슷하다니까 되게 좋은 줄 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감청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분류됩니다. 즉 미국의 기업과 예. 우리나라의 삼성, LG 뭐 이런 기업이 굉장히 큰 사업을 놓고 붙었어요. 예. 그러면 도감청을 할 수도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이버 안보 어떤 사이버 대응은 예. 외교의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비례적 대응을 하려도 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비례적 대응을 해요. 그럼 우리가 북한에다 대고 미사일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사일 쏠 수는 없잖아요라고 해서 제가 그초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사일을 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저는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되죠. 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그 논의를 하는 거지.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경제 제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례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 제재나 이런 것은 외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제재,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을 때 경제적 제재를 하는데 미국이랑 할 건지 중국이랑 할 건지 일본의 도움을 받을 건지 기타 등등. 이런 안 자체가 명확히 서 있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선거가 끝났지만 예, 예. 국방 관련한 뭐 계획도 보고 사이버 보안 관련한 계획을 봐도 사실은 사이버 안보 수준의 공약이라고 할 만한 건 제가 거의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거기다가 요새는 아까 제가 유럽 지역에 자동차 수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가 이제 경제랑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그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 그래 뭐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그냥 홈페이지 다운시키고 인터넷 좀 마비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진 바꿔서 놀리고 뭐 네, 이런 거 이 우리 생각하니까. 정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미국과 같은 수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수준의 예. 그런 사이버 안보 대책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교수님께 여쭤보면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걸 너무 길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진 않겠는데 진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저희 통상교섭본부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통상교섭본부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통상 협상을 하면 이게 뭐 관세 뭐 얼마 낮추고 높이고 뭐 해가지고 대충 경제적 이익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국가들끼리 만나면은 이게 경제적 이익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뭐 안보 올라가고 뭐 공급망 올라가고 뭐 디지털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올라간다는 그 표현도 저는 그 아까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얘기가 올라온다는 얘기로 해석을 했어요. 거기 뭐 그린도 올라가고 막 그런다는데 진짜 이 문제를 우리가 해킹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문제는 확실히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지금 제언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수위원회 꾸려지고 네. 그리고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이버 보안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약들을 좀 갈고 다듬어서 이게 사이버 안보 차원의 어떤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외교를 동반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파이브 아이즈의 가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관계가 있으니까 뭐 다른 걸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큰 틀은 초기에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사이버 보안, 해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직 체계는 정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검수 능력 같은 것도 어떻게 끌어올릴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인수위원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해킹에 대해서 너무 좁은 범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국가정책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얘기하고 그 문제가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외교의 문제. 일단은 우리가 사이버 안보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챙겨야 되는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디지털 세상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가게 될수록 더 많은 일들이 디지털에서 벌어지고 거기에는 항상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 사이버 안보 문제는 공급망 문제, 국가 안보 문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뭐 자주는 못 다루겠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려대 김승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채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